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상하 합동연설에서 미국은 여러 세대 동안 글로벌 리더십에서 훌륭했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 의심은 버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미국 없이 인도태평양 안전이 언제까지 지켜질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단하더라도 글로벌 리더십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필리핀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국은 남중국해 공격이 있으면 필리핀을 철통같이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볼거리가 없으면 한국 선거가 아닐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총선에 대한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야당이 서로 협조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고 전망했고, 뉴욕타임스는 서로 협조를 해야만 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본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오늘 만나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논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대거 투표를 해서 민주당을 돕는다는 증거 없는 가짜 주장을 퍼뜨리는 공화당의 전략 강화입니다. 합법 이민자에게도 좋을 리 없습니다. 이자율은 선거 이후에나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스코에서 금을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매달 2억 달러 규모의 금과 은이 코스코에서 팔립니다. 흑인으로서 영웅이었지만 백인 아내 살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약 30년은 과거의 영웅답지 않은 삶을 산 오제이 심슨 사망을 오델로에 비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오델로입니다. 태평양 섬에서 일주일 이상 코코넛 물만 먹고 버티던 3명의 남자가 아주 큰 야자수 잎으로 도와주세요, 헬프라는 모래 위에 쓴 편지 때문에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미국, 일본, 필리핀, 한국 앞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스는 항상 미국의 뉴스이기도 하지만 세계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이번에는 특히 아시아이기 때문에 어제 일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상하 합동 연설을 한 부분부터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트레이드 오피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학교에 저페니즈는 본인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미국의 친구가 얼마나 일본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본인이 이제 미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줬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뭐 아버지와 뭐 양키스 그리고 또 무슨 지하철도 탔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의 그 만화 얘기를 하면서 뭔지 그립기는 한데 하면서 뭔가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미국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격렬하게 지금 분열된 미국의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한 달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는 공화당 민주당이 똑같은 그 장소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반이었는데 어제는 많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고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는데 왜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자기 의심을 다우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겨주십시오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중국을 생각을 해서 일본도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어깨에 모든 것을 다 쥐고 몇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세계의 좋은 질서를 유지해오고 만들어오고 하는 미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 미국이 여러 세대에 거쳐서 구축한 국제 질서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설에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퍼스트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해달라고 어제 호소를 한 겁니다. 우리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사회와 가치가 다른 국가들이 그 자리를 이제 차고 들어오려고 도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단함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미국이 없으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거 정말 힘듭니다 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일본어로 했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니까. 그리고 구테여 통역을 이제 영어로 하게 했는데 어제는 본인이 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맨하탄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어려워질 것들. Without U.S. support, how long before hopes of Ukraine would collapse under the onslaught from Moscow? 모스코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 도움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죠. Without the presence 박수가 이어져서 연설을 못합니다. 미군이 Without the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how long before the Indo-Pacific would face even harsher realities? Ladies and gentlemen, as the United States' closest friend, Tomodachi, the people of Japan are with you side by side to assure the survival of liberty. 네, 토모다치 하면서 그 리버티에 그 계속 지켜가는 것을 일본도 미국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같이 돕겠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건 이제 미군을 얘기를 하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단어나 이런 표현이 미군이 그쪽에 주둔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인도 태평양이 가혹한 현실을 막기까지 그것도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도 도울 테니까 계속 미국이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잘한 것처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공화당 민주당이 박수를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2차 대전 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2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는 또 일본의 재건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가 적에서 동맹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바뀌어서 지금 더 나은 뭐 이 일본과 미국의 가치에 맞는 그런 그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가자 뭐 미국이 고귀한 희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특별히 인도 태평양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트럼프의 아주 그 주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고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반지의 제왕처럼 키스를 해줘야지 되는 게 트럼프를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푸틴을 만족시키기를 원하고 푸틴의 뜻대로 가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조를 한 거고요. 아무튼 중국의 영향력을 경고를 할 때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박수를 많이 받은 부분은 뭐 이거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상하 합동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예전에는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에 한국이 뭐 많은 것을 수출하고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박수를 받았던 것처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미국의 상하 양원 합동 의원들을 앞에 놓고 한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에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기시다 후미오 바이든 또 일본의 마르코스 주니어
이렇게 세 사람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남중국해. 요즘 그 주변에 중국이 자주 출몰을 하고 심지어 이 필리핀은 좀 어떠한 그 피해도 보고 하니까 그런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은 이건 완전히 철통같이 필리핀을 지키겠다. 필리핀의 항공기, 함대, 군대 모든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지키는데 필리핀과 미국이 1951년부터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중국이 그쪽 지역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세 나라가 합동훈련을 포함한 방어 협력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까지를 포함해서 확장된 뭐 영공 이런 그 방공 네트워크도 있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합동 지휘 구조까지도 지금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 일본, 영국 3개국이 합동 군사 훈련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 정상은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어떠한 이제 중요한 그 발표, 뭐 합동 순찰이라든가 해안 경비대 같은 경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 발표도 아마 할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이 3개국의 해군이 호주하고 합류해서 남중국해 그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역시 기시다 후미오가 강조한 것은 중국과 대화는 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에서 헤드라인만 들었는데 한국 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훈련을 하면서 과거사 반성은 없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제목으로 뽑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목이 제가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의 상하 합동연설에서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는데 왜 그런 제목이 나왔는지 너무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지 한국 언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제 그 연설은 일본과 미국에 관한 연설이었지 과거사 반성을 하는 연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네요. 한국의 22대 총선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많은 해외 언론을 보는데 해외 언론 것을 왜 보도하냐고 하는데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처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가끔 외부의 시각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BBC 방송이 얼마나 후졌는데 제가 어제 BBC 방송을 보도했다고요. BBC 방송이 얼마나 좋은 보도기관인데 BBC를 후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BBC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평소에 전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그런 분이실 겁니다. BBC 방송은 영국에서조차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다. 그만큼 그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진실이야 하는 쪽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든 진실은 요즘은 이렇게 저렇게 볼 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BBC는 본인들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세계에서 어떤 매체보다도 가장 그 강하게 그 원칙을 지키면서 보도하는 매체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를 전해드릴 텐데요. 역시 영국 매체네요. 이 유권자와 대파가 여기는 스프링 어니언이라고 했고 BBC는 그린 어니언이라고 했고 대통령을 질책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3년이 총선 결과 힘들 것이다 하는 예상이거든요. 그 전에 뉴욕타임스는 그 한국말과 한국 역사와 이 모든 것에 너무 능통한 최상훈 특파원의 보도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러니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나 전부 화합을 하지 않고는 이게 서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그것보단 조금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국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서로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측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 것을 기뻐할지도 모른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볼거리가 없으면 한국 선거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머리 삭발한 정치인 나무 세장 같은 것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참여하기도 했다면서요. 정책에 대해서 랩이 미리 녹음된 거 막 나온다던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확실한 것은 대파.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 대파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파를 투표소에 못 가지고 오도록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같은 아웃 오브 터치가 당에 막대한 손실을 줬습니다. 물론 파 한 단에 얼마냐 정확한 파, 계란 모든 것을 다 더군다나 이제 남자잖아요.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한국 사람들 음식에는 빠지지 않는 대파에 대해서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걸 딱 주제로 삼아서 나가면서 그 값을 정말 얼토당토 않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웃 오브 터치라는 말이 맞죠? 아웃 오브 터치가 국민의힘에 막대한 손실을 줘서 이제 뭐 민주당 이 의석수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전체 300석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합니다. 이거 뭐 대통령 탄핵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패스트 트랙으로 모든 걸 원하는 것을 재빨리 통과시킬 수는 있는 그런 정도는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그 사퇴했고 뭐 여러 가지 인사 개편이 조금 있었죠. 총리를 포함해서. 그런데 냉소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퇴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라앉는 배를 빨리 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레가시, 이 레가시를 해외에선 전부 외교 정책으로 봅니다. 그 레가시에도 위험이 있다. 어제 BBC 방송과 일치되는 지적이죠. 뭐 여러 가지 2년 동안 다 뭐 뭔가가 이제 모이고 쌓였다가 이종섭 전공의 파업, 게다가 대파, 김건희 여사 그랬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결국은 이건 포켓 이슈가 가장 강했다. 인플레이션, 주택값, 뭐 대파, 팥값, 사과값, 물가는 비싸고 경제는 최악이고 그래서 33살의 라스트네임이 조인 한 유권자가 대통령은 팥값 같은 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협력할까?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면 3년 동안 그야말로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데드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민주당 우선 국민의힘의 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물론 선거 끝나고 나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서는 이렇게 야당과 뭐 손을 내밀면서 협조해 갈까? 아닐 것 같은데 민주당도 타협할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에요. 계속 이재명 후보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당선인이기도 하고 아우 좋다. 지금 용산에서 그렇게 좀 서로 화합하자는 태도로 나오면 나도 받아들이겠다. 손 잡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역시 지난 2년을 보면은 계속 검찰 독재라고 비난해왔던 사람 아닌가. 조국 대표요? 대통령은 레임덕 또 데드덕 대통령을 레임덕 심지어 레임덕 임기 말에 그 힘없는 그런 것을 떠나서 완전히 데드덕을 만들고 싶다고 그걸 이제 공약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힘도 물론 지금까지 구애해오지 않은 것 사실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 집단이다. 2조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제 혐의가 있고 조사를 받은 거 사실이니까요. 그런데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대응은 마녀사냥이다. 아무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 대표도 문서 위조 무슨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항소 중이기는 하지만 항소를 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유한 뭐 히틀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도 죄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그 판결까지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이제 이러한 그 야당의 지도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핑계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그런데 이 이전에 2년 동안 이 대통령이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내놓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 일자리, 그리고 노령화가 됐죠. 집값, 저출산율, 뭐 0.8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0.7 몇이잖아요. 1인당.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그것도 몇몇 재벌. 미국과 중국은 무역을 지금 재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힘들었던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제는 어차피 보니까 조국도 이재명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성공한 분야에 집중할 듯 보인다. 해외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성공했다는 게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런데 이것도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 BBC 방송에 진 맥킨지 서울특파원과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힘을 얻었죠. 힘을 얻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본능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본능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데다가 중국과도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외교 정책의 레가시를 이어가려고 할 때 의제를 뒤집기 시도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 자체는 본인의 여러 가지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총선에서 엄청 져서 슈링크 돼버린 당, 이 당 속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해외에서라도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교 정책에 대한 레가시도 결국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거는 거죠. 뉴욕타임스 지적처럼 야당과 여당이 서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물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임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조짐이 보이긴 했는데 인사 개편으로. 그런데 여기서도 외교 참모는 절대로 바꾸지 않았잖아요. 이대로 나가겠다 하는 얘기. 물론 외교 정책은 어느 나라나 대체적으로 대통령,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위상이 약해지면은 외교 주도권에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 아주 암울한 그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그 바쁜 틈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던 것, 그러나 재밌게 읽었어도 그 칼럼을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요. 오제이 심슨과 셰익스피어의 오델로, 공통점이 뭘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너무 재밌게 읽었었던 것은 맨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당연히 정치 뉴스 브리핑 해드리고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프론트래요. 프론트도 아니고 플로리다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왜 프론트라고 하죠? 프론트 데스크를 생각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세 가지를 다 생각하다가 프론트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인 플로리다주의 마랄라고에서 만났는데 마랄라고의 셰프들 요즘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세계에 무슨 데이빗 카메룬 전 영국 총리, 현 외무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험 들어두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대기 하고 있잖아요. 50%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가서 오늘의 이슈는 이거랍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논을 하는 거죠. 공화당이 지난번 그 선거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불법 체류자들이 아주 대거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서 바이든에게 무더기 표를 주고 있다. 이거 정말 허위거든요. 허위인 것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비시민권자는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대요. 비시민권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법으로 이미 이건 11월 달에 이슈를 이제 국경 이슈에서 이렇게 불법 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리부터 암시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이제 또 그런 것이고 이게 트럼프나 마이크 존슨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런 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대단하고 대담하고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걸 퍼뜨리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투표를 한다. 2016년도 선거에 대한 그 브랜든 센터라는 데서 대규모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42군데 그 지역구에서 전체적으로 투표 용지가 2,350만 표 가운데서 0.1도 아니에요. 0.0001%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투표 숫자였습니다. 2,350만 표. 그럼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약 반이 넘는 거죠. 훨씬 넘는 그 투표수 가운데서 0.0001%면 30건입니다. 2,350만 표 가운데서 30건이 0.0001%가 비시민권자 투표로 의심이 된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띵크탱크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금까지 85개 케이스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한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나오느냐?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마이크 존슨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불법 체류자들이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하니까 가서 막 투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잘못하면은 추방될 텐데 불법 체류자가 거기 가서 그 투표를 한다는 게 나 잡아 가십시오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말이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say no라고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몰라서 정말 미국에 처음 오고 모르고 비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maybe 어느 정도는 0.00001보다 작은 퍼센티지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니까 오히려 불법 체류자는 분명히 이런 상황을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입니다. 조지아주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네요. 아니죠. 5년이 뭡니까? 97년부터 2007년 20몇 년이네요. 그렇죠?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조지아주에서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하는 것을 시도한 케이스가 1,600케이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도 보호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나중에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던가 어떤 식으로든 시민권자임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규모로 막 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 완전히 얼굴 생긴 게 백인이 아닌 생긴 것이 완전히 백인이라면 오히려 뭐 불법 체류자나 다른 데서 이민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냥 여기서 태어났어도 브라운, 얼굴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이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저 사람들 시민권자도 아니면서 투표를 했다라든가 이렇게 케이스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광범위한 비시민권자가 투표를 부정적으로 하는 유권자 사기죠.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선거를 결과를 뒤흔들 정도로 어떤 경우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의도했던 비의도했던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그러나 이게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는 지금 가고 있네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아마 어디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마이크 존슨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계속 나를 내쫓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는 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트럼프에게 부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부지사가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조작 시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한 그 여부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오제이 심슨이고 하나는 오타니 쇼헤이 간단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이걸 겁니다. 어제 이제 그 LA 검찰이 오타니 쇼헤이는 피해자다. 왜냐하면 통역사가 불법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도박이 불법인데도 남가주에서 누가 만든 오렌지 카운티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불법 도박을 하다가 오타니 쇼헤이의 은행 구좌에서 1,600만 달러를 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는 완전한 피해자다라고 검찰과 지금 조사도 받고 있고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개인 구좌에서 그렇게 가져가 하는 게 제일 궁금한 의문 아니겠어요?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오타니 쇼헤이가 저 일에 연루가 됐다면 큰일인데 걱정도 하셨을 테고요. 검찰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기록도 다 있어요. 오디오 기록도 있는데 이 사람이 오타니 쇼헤이가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했을 때 미국에 올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친해서 알고 친구처럼 믿고 지내던 사이고 은행 어카운트를 열 때부터 다 준비를 해줘서 여러 가지 정보도 갖고 있고 큰 돈이 움직일 때는 이제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오타니 쇼헤이인 척했답니다. 그 오디오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풋볼스타에서 영화 배우도 했고 광고도 많이 했고 오제이 심슨이 이제 어제 76살로 전립선 암이라고 하더군요. 숨졌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뉴스였는데 이건 잠깐은 짚고 넘어갈 필요 있겠다. 하루 지났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케이스로 그 당시에 저도 그 브롱코였죠. 포드 브롱코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잖아요. 친구예요. 풋볼 같이 했었던 동료 친구 차를 타고 원래 자수하겠다고 하고는 그리고는 그 차를 타고 계속 경찰과 저속 추격전을 다 봤어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60% 이상이 봤다고 하던데 그때 이제 막 자살 위협을 하고 또 다른 킴 카다시안 있죠. 그 유명한 킴 카다시안 아버지도 로버트 카다시안도 당시에 드림팀이었는지 악한 변호팀이었는지 변호팀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로버트 카다시안 집에 있다가 또 다른 친구의 차를 타고 막 추격하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숨졌는데 이게 이제 도시를 분열시켰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백인은 60% 이상이 저 사람은 살인자야. 그리고 거기서 피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 전 와이프와 와이프의 남자친구, 와이프와 남자친구는 젊은 백인입니다. 오제이 심슨은 흑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인종적인 문제로 도시를 분열시켰고 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변호인단을 꾸려서 무죄로 나오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어요. 유명한 풋볼스타, USC에서도 유명했었고, 49ers에서도 있었고, 그보다 이제 버팔로 빌즈. 여기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워낙에 아주 포로제닉하게 생겼잖아요. 텔레비전 시리즈라든가, 영화라든가, 광고라든가, 네이키드 건 같은 시리즈가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70년대 너무 유명했으니까 흑인이잖아요. 얼마나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성공을 해서 또 실제로 그 1973년도에 버팔로 빌즈 그 당시에는 1년 한 시즌에 2,000야드 이상을 달렸대. 이거 완전 돌진 아닙니까? 그런 최초의 NFL 선수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결혼을 한 부인과 결혼 생활 도중에 니콜 심슨이라는 웨이트리스를 만나죠. 젊은 금발의 미녀를 만납니다. 만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결혼 중에도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나중에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혼이 끝나는 그 즈음에 니콜 심슨의 집 앞에서 결국은 이 니콜 심슨과 남자친구가 란 누구였었죠?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피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나왔죠. 배심원단이. 그 배심원단이 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아닙니다. 흑인이 다수였지만 당시에 백인도 있었고 히스패닉계도 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재판정에서는 어제 보니까 저도 오랜 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증거 위주를 너무 심각하게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니 코크란이라는 로버트 샤피로 그리고 이제 그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는 원래부터 오제이 심슨과 USC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 전략을 담당한 게 아니라 오제이 심슨의 의상이라든가 전화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재판정일 때도 항상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킴 카다시안 가문이 유명해진 게 이제 이때부터 유명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변호사가 장갑을
그 피 묻었던 장갑을 끼워봐라 하니까 안 들어가요. 작은데요. 그게 시간도 지났고 피가 묻었다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코크란이었어요. 변호사가 이건 그러면은 이 사람 장갑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내줬고 3개의 재판이었습니다. 아마 오제이 심슨이 그 오렌털 제임스 심슨에서 오제이 심슨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흑인들은 또 이거 인종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증거를 보면 장갑 빼고는 오제이 심슨이 맞는 거고, 1억 5천만 명이 받고, 그러나 거기서는 형사재판에서는 2건의 살해 혐의에서 장갑이 안 맞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지만,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뭐 3,350만 달러를 배상해라 하는 두 가족에게 판결받았지만 거의 배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한 10년쯤 뒤, 10년 더 됐네요. 2008년도에 라스베가스 호텔방에서 본인 NFL 그때의 여러 가지 기록과 연관된 어떤 기념물, 스포츠 기념물을 저 인간들이 나에게서 가져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 강탈하려다가 그 혐의를 받고 오제이 심슨도 3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9년 복역했습니다. 가석방 됐죠. 가석방 되고 나올 땐 정말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소셜미디어도 하고 했었는데 뭐 자녀들과 손주와 임종은 지켰다고 하고요. 로버트 카다시안이라는 킴 카다시안의 가족도 오제이 심슨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무척 싸웠답니다. 이 로버트 카다시안이 USC에서 비즈니스, 킴 카다시안의 아버지가요. 전공하고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뭐 프로즌 요거트 이런 거 할 때 오제이 심슨과 친구가 돼서 오제이 심슨이 니콜 키드만과 별거를 하고 할 때는 이 로버트 카다시안 집에 살아서 니콜 심슨과 이 로버트 카다시안의 전 부인이에요.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 부인이 친구였고 로버트 카다시안과 오제이 심슨이 친구였습니다. 친구여서 로버트 카다시안 그러니까 킴 카다시안의 엄마는 니콜 키드만 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막 싸우고 나중에 이제 무죄로 판결을 받고 한 달 뒤인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친구였던 니콜 키드만을 생각하려고 니콜 키드만 니콜 이름을 자신의 딸에게도 붙여주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킴 카다시안이 조용하다 하고 오늘 아침에 전부 뉴스들 얘기하고요. 저는 여기서 그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라는 칼럼니스트가 이 오델로의 오제이 심슨을 비유를 하면서 젤러시, 질투를 얘기를 합니다. 질투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죠. 그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질투를 통렬하게 그린 게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잖아요. 오델로가 오제이 심슨처럼 흑인이죠. 베네치아의 무어인, 장군, 용병, 장군. 그런데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데스데모나가 누구와 바람을 폈다. 뭐 이런 그 이아고에 속아서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데스데모나 죽게 되죠. 그 하녀는 또 이아고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때가 하녀가 데스데모나의 하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질투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질투를 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스스로 태어난 괴물이다. 이렇게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제이 심슨이 첫 번째 부인과도 이혼을 하면서 본인이 니콜 심슨과 결혼을 했는데 온갖 영광 누리더니 젊은 백인 남자와 절에 질투에 사로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제이 심슨은 끝내 본인이 그 일을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은지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미국이니까 그 가족들이 많으니까요. 그 많은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그에 관해서 뭘 써서 돈을 벌지 않을까. 가족들에게 유산을 그렇게 남겨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델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데스데모나요 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제이 심슨의 경우는 암이 76세밖에 되지 않은 오제이 심슨을 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오제이 심슨이 이렇게 숨진 것에 대해서 뭐 비통해한다던가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지금 입 다물고 있거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자율 언제쯤 내릴까? 이제는 드디어 11월 선거 이후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거든요.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3년도의 경제 스토리는 너무 좋아서 too good to be true.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 좋을 정도였었죠. 2024년도 처음에도 약간 그렇긴 했어요. 아무튼 2023년도에는 굉장히 성장이 탄력을 받았고 인플레이션 줄어들었고 뭐 주식값도 올라갔고 2024년도 지금까지는 글쎄요. 성장은 견고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3개월 연속 올랐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딜레마다 투자자들은 열심히 이제 머리를 쓰겠죠. 이거 어떻게 될 것이지 하고 예상보다 높았던 인플레이션 3월달, 2월달, 1월달 3개월 연속 높았고요. 뭐 매월 0.3% 정도 상승이 됐다면 그러면은 3월 달에 0.4%였잖아요. 2월에 비해서. 뭐 그 정도를 가지고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달 그 정도가 되면은 1년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4%가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4%면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2%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12월 달에 가장 그 낙관 경제에 대한 그게 피크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요. 2024년도 올해 이자율을 6번이나 7번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고 지금은 이제 한 번이나 2번 뭐 9월달 이후에 어제만 해도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선거 이후에나 있을까? 9월달에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이 되는 겁니다. 제롬 파웰 의장의 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보겠다.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몇 주일 뒤에 발표됩니다. 아주 변동성이 심한 거 빼고 하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2021년도 인플레이션 막 올라갈 때 임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자율을 내릴 때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내리기 힘들다.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므로 11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코스코에서 요즘 금 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10월 달부터 판다고 하는데 이후에 매달 2억 달러 규모의 금, 그 골드바가 팔린답니다. 빨리 팔리고요. 뭐 그럼 어떻게 사야지 되죠? 이런 것을 레딧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데요. 이 코스코가 핫떡과 소다 콤보가 1달러 50센트인데 이 금을 팔아서 24캐럿 온수당 지금 뭐 한 2,350달러, 2,000달러에서 2,350달러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3월 이후에 300달러가 올랐습니다. 실버 코인도 팝니다. 99% 순도라고 얘기를 하고 1월부터 팔거든요. 코스코 자체는 돈 많이 못 번대요. 뭐 운송 비용도 있고 등등 해서 그래도 어쨌든 뭐 이것도 뭐 미래의 어떤 장사다 해서 파는 거고 이제 코스코에서조차 금을 파니까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 메탈도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뭐 금은 완전히 안전해야 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원자재처럼 위험하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보장이 안 된다. 따라서 자산의 3%에서 5% 정도 투자하는 건 오케이. 이거 완전히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3%에서 5% 정도 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모든 것은 분산 투자를 얘기를 하죠.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태평양 섬에 외딴 섬에 일주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그 낚시하러 가셨던 부활절이에요. 세 분이 일주일 만에 코코넛 그것만 먹고 있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그 구조에도 엄청난 인력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요. 20피트의 작은 그 배를 타고 돌아오지 못한 뒤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면은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주 섬 이름이 P자로 시작되던데요. 파이켈롯
시라는 괌에서 뭐 어느 정도 4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랍니다. 마이크로네시안 섬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10만 마일을 쫙 이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미국의 해양 경비대나 이런 데가 발견을 했는가 하면은 그 야자수가 많잖아요. 거기 야자수로 큰 야자수 잎으로 헬프라고 이 하늘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써서 그걸 보고 또 뭐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군 해군 정찰기가 파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존을 해야지 되니까 먼저 생존 키드를 위에서 떨어뜨리고 등등 해서 이 세 분이 40대인데요.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 저는 그래서 그럴 때 헬프로 쓸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섬에서 헬프라고 쓸까 아니면 세자니까 SOS로 써야지 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